엄마 손을 누가 이렇게 짓밟았어? 장군님, 아직도 세상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선배 서명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내 가족의 눈물을 건드렸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누님, 사실 제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이 판은 내가 다시 짠다. 등대는 꺼지지 않는다. 무너진 포장마차, 불타버린 국물 냄비,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과거 전우가 적으로 돌아온 순간 가족의 비밀까지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배신했고 누가 진실을 숨겼으며 결국 누가 살아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03년 가을, 인천 항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녹슨 컨테이너 사이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오래된 벽돌 창고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는 그곳에 좁고 꼬불꼬불한 전통시장 골목이 이어져 있었죠. 강선주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였던 선주에게 이른 기상은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퇴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람 시계 없이도 정확히 눈을 뜨는 자신이 신기할 때가 있었죠. 선주야,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 순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70을 넘긴 순부는 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콩나물은 소금 2꼬집이야. 하나면 밍밍하고 셋은 짜. 안방에서 박할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0을 바라보는 박할매는 선주의 할머니였죠. 아직도 허리춤에 삐삐를 차고 다니는 박할매를 보면 선주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놈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도 시장은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 박할매의 말에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대분식, 그들이 운영하는 작은 포장마차는 IMF 직후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생명줄이었습니다. 아버지 강기호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선주는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시장 사람들의 정으로 가족을 지켜냈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선주는 시장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구보하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돌며 상인들의 가게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채소가게 이씨 아저씨는 벌써 상추를 다듬고 있었고 생선가게 최씨 아주머니는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죠. 강 중장님, 오늘도 순찰이십니까? 포목상을 운영하는 상인회장 김만수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순찰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선주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상황일지 양식대로 시장의 크고 작은 일들을 꼼꼼히 적어나갔죠. 하수구가 막힌 곳, 전등이 나간 곳, 쓰레기가 쌓인 곳까지.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 작전구역을 관리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미소7 080 노래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진 사장이 운영하는 노래방인데 요즘 손님이 뜸해 보였죠. 선주는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등대분식으로 돌아오니 벌써 단골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순분이 정성스레 끓인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에 퍼져나갔죠. 선주 언니, 조카 민지가 배낭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컴퓨터학과 휴학생인 민지는 요즘 등대분식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죠. 23세 민지는 선주를 무척 따랐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오늘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려고요. 박할매가 허리춤에 삐삐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아직 팔팔한데.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할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선주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오전 장사가 한창일 때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 셋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직원들이었죠. 선주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군에서 30년을 보낸 선주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지킨다. 선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과 이 동네는 자신의 작전 구역이었으니까요. 단호한 성격의 선주였지만 노모와 어머니 앞에서는 늘 말끝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이 선주가 지켜온 자신만의 규칙이었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즈니스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선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들고 온 서류는 자진 철거 동의서였고 보상금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죠.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김만수 회장의 질문에 조합 직원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셔야 해요. 등대분식으로 돌아온 선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앞으로 닥칠 상황을 예측했죠. 30년 군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순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선주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힘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선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박할매가 낡은 삐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포기 안 해서야. IMF 때도 견뎠는데 이번도 견딜 수 있어. 그날 밤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선주의 머릿속은 전투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죠. 이것은 총과 대포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녁 재개발 조합 측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 차림의 직원들만이 아니었죠. 그들 뒤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들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손잡고 일하는 동네 조폭무리였죠. 어르신들,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시장 상인 대부분이 이미 사인했어요. 조합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뒤에 서 있는 젊은이들의 눈빛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덩치가 큰 사내가 있었습니다. 필도라고 불리는 행동대장이었죠. 박할매가 국물을 젓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인 안 해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푼돈 받고 어디로 간단 말이요. 필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고 국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퍼지며 김이 피어올랐죠. 할망구, 여기 내 땅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순간 필도의 부하 하나가 순분의 팔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순분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을 때 선주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순분의 손등에는 빨갛게 긁힌 자국이 생겼죠. 선주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전투 자세를 취했죠.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고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필도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주의 시선이 박할매와 순분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박할매는 흘린 국물을 닦으려 허리를 굽히다가
휘청거렸고 순부는 긁힌 손등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주먹을 풀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엎질러진 국물, 어머니의 상처, 박할매의 놀란 표정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군에서 배운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다 찍었어? 고소해봐. 누가 믿겠어? 필도가 비웃으며 돌아서려 할 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선주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 수첩에 꽂았죠. 전단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신개발 자문위원 윤석찬. 윤석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선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90년대 DMZ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임이었죠. 선주가 직접 발굴해서 장교로 키웠던 부하였습니다. 전역 후 시청 도시정비과를 거쳐 지금은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선주는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죠. 과거의 인연이 삐걱거리며 돌아오는 쇳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야, 괜찮니? 순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 엄마. 괜찮아요. 이런 일쯤이야. 하지만 박할매는 손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주야, 그 이름 아는 사람이니?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부하였어요, 할머니. 좋은 아이였는데 세상이 사람을 바꾸나 봐요. 그날 밤 선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군 시절 사진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죠. 윤석찬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그의 모습이 지금의 그와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정지연, 지금은 지역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동기였죠.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던 지연은 전역 후 언론계로 진출했습니다. 선주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도움이 필요해. 우리 시장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선주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군대는 전투 규정이 있지만 여긴 룰이 흐릿해. 내가 경계선이 되어줘.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첩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계약서, 녹취, 돈의 흐름.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에서도 정보가 가장 중요했듯이 이 싸움에서도 증거가 무기가 될 것이었죠. 등대분식으로 돌아온 선주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노래방 사장 진 사장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강 중장님, 저도 조합에 빚을 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노래방도 빼앗길 처지예요. 김만수 회장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재개발 보상금 믿고 대출받았는데 조합이 계속 미루고 있어.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법이었죠. 먼저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으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각자 당하면 무너지지만 함께 서면 버틸 수 있어요. 민지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제가 조합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명신개발이라는 회사가 수상해요.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 실체가 없어요. 기묘한 연합이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장군 선주, 기자 지연, 상인회장 김만수, 노래방 사장 진 사장, 그리고 컴퓨터에 능한 민지까지.
각자의 능력을 모아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죠. 며칠 후 시장 한복판에서 필도가 선주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장군님, 명령 한 번만 내려봐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선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 이건 시민들의 전장이다. 전술은 달라야 한다.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필도 씨,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동네 이야기죠. 선주는 시장 벽보판에 큰 종이를 붙였습니다. 불법 명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소라고 크게 쓰여 있었죠. 임시로 만든 신고소였지만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규칙이 세워지자 반대로 룰을 파괴하려는 자들도 기어 나왔습니다. 조합 측은 신고소를 철거하라고 압박했고 필도의 부하들은 신고하러 온 상인들을 위협했죠. 하지만 선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신고소 앞에 서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지연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박할매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선주야, 이것 좀 봐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주의 아버지 강기호가 남긴 것들도 있었죠. 트럭 기사로 일하며 시장을 전전했던 아버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등대분식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필도의 부하 중 하나인 민재였죠. 28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저, 강선주 씨 맞으시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를 안으로 들였죠. 무슨 일이야? 필도가 보낸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순분과 박할매가 놀라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님, 아니 강선주 씨,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친아버지가 강기호 씨라고. 등대분식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주의 얼굴이 굳어졌고 순부는 손으로 입을 가렸죠. 박할매만이 침착하게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선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기호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강기호의 필체로 쓰여 있었죠. 아버지가 트럭 기사로 일하실 때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를 남기고 떠나셨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순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선주의 말을 민재가 끊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조폭들이 하는 짓을 더는 못 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시장을 저도 지키고 싶어요. 민재는 작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조폭들의 회수일지 일부가 적혀 있었죠. 매주 수요일 밤 노래방 뒤편에서 돈이 오갑니다. 사채업자들이 거둔 돈이 명신개발로 흘러가죠. 여기서 더 가면 나 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선주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수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민재는 적에서 피부치가 되어버렸죠. 운명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습니다. 지연이 회수일지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조합, 사채업자, 브로커의 삼각고리가 명확하게 보여.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빼내고 그 돈으로 상가를 헐값에 사들이는 거야. 김만수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
우리는 힘없는 상인들이야. 선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군인 특유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믿게 만들어야죠. 증거를 더 모으고 여론을 만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상인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젊은 상인들은 빨리 보상금 받고 나가자고 했고, 나이 든 상인들은 조합은 약속을 안 지킨다며 반대했습니다. 적당히 받고 새 출발하는 게 나아요. 30대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새 출발? 우리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여기가 우리 삶의 전부인데. 60대 상인이 반박했습니다. 선주는 두 세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IMF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갔죠. 하지만 결국 함께 일어섰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그들만 좋아해요. 세대가 달라도 우리는 한 식구예요. 이 시장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민지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명신개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한림파트너스, 동아건설 모두 유령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계좌로 돈이 흘러갔어요. 진 사장이 낡은 공중전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조합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했던 번호들이에요. 민지가 수첩을 받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연결망을 그려냈죠. 전화번호들이 서로 연결되며 거대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번호가 결국 한 곳으로 연결돼요. 명신개발 자문위원실이에요. 윤석찬. 모든 실타래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윤석찬을 만나야겠다고요. 과거의 상관과 부하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적대적 관계로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청 근처 고급 레스토랑. 선주는 윤석찬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죠.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윤석찬, 아니 윤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 왜 이러는 거야? 윤석찬이 와인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선배님은 아직도 군대에 계신 것 같네요. 세상은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익과 타협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거야? 짓밟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와야죠. 그게 발전이에요. 선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을 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적 없어. 윤석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키우신 건 맞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법까지 가르쳐 주진 않으셨죠. 전 제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분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선주야, 등대분식에 불이 났어. 선주가 달려갔을 때 포장마차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남은 것은 없었죠. 순부는 연기에 놀라 병원으로 실려갔고 박할매는 불을 끄려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소방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요. 윤석찬과 만난 직후에 일어난 화재가 우연일 리 없었죠. 병원에서 지연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그때 필도를 제압했어야 했어. 내가 참았던 그날 그놈들은 약했어. 그런데 지금은 더 잔인해졌어. 선주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폭력을 썼다면 우리는 명분을 잃었을 거야.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지. 그때 박할매가 붕대 감은 손으로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주야, 내가 참은 게 맞았어. 우리가 살아있잖니. 그거면 됐어. 그날 밤 윤석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아직도 군대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판을 읽으세요. 동의서에 도장 찍고 조용히 떠나십시오. 선주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이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아니,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선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결국 아버지가 남긴 인연이었죠. 화재 다음 날 선주는 뜻밖의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외곽의 작은 심리상담센터였죠. 군에서도 강조했던 정신력이지만 지금 선주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강선주 씨, 가족과 함께 오셨네요.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로 순분과 선주를 맞았습니다. 박할매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함께하지 못했죠. 어머니가 화재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셔서요. 저도 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선주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와 정의는 다르다는 것을요. 용서와 처벌은 별개의 절차예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처벌은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죠. 상담사의 말이 선주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복수 대신 구제를 택하기로 했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전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나온 선주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진 사장님 수첩 스캔한 거 있지? 번호 연결망을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겠어? 네, 언니. 근데 왜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거야. 방어만 하면 계속 당해.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등대분식 화재 소식에 상인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죠. 이제 그만합시다. 목숨이 위험해요. 한 상인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자고.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 다른 상인이 반박했습니다. 선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힘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들의 불법을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 지연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죠. 제가 취재한 내용이에요. 명신개발의 페이퍼 컴퍼니들, 돈의 흐름,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이걸로 특집 기사를 쓸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부 증언을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현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김만수 회장이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왜?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우리 편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때 박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나온 것이었죠.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순분이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할매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려고 왔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거야. 봉투 안에는 1979년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일부 부지의 원주인 도장이 찍혀 있었죠. 사람들 믿고 살아서 서류는 장독대 밑에 묻어뒀지. 이게 있으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선주는 서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죠. 이걸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는 증거가 되죠. 지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조합의 주민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이날을 D-Day로 정했죠. 작전명은 등대 재점화예요. 우리가 꺼진 등대에 다시 불을 켜는 거죠. 민지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중계 준비 완료했어요.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동시 송출할 거예요. 진 사장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계좌 번호들 한림 파트너스 대표가 조합 이사 아내라는 거 확인했어요. 완전히 유령 회사를 통한 돈 세탁이네요. 선주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 정의에 대한 열망이 더 컸죠. 그런데 설명회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죠. 여군 3스타 갑질 의혹 마이너스 퇴역 장성희 시장 민원 불법 개입. 윤석찬의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선주를 공격해 여론을 흐리려는 전략이었죠. 강선주 씨는 퇴역 후에도 군대식 명령 체계로 상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선주 씨, 내일 오전에 참고인 조사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순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 하지만 선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민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필도 형한테 가서 다 털어놓을게요. 내가 배신자라고. 안 돼, 민재야. 너무 위험해. 누나가 우리 아버지 딸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물러설 수 없어요. 그날 밤 선주는 처음으로 군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다짐했죠. 이건 전쟁이야. 총과 대포가 없는 전쟁.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진짜 전쟁이야.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선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도였죠. 장군님, 아직도 고집 부리시네요. 동생 하나 있다면서요? 민재라고. 선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재에게 손 떼면 그땐 정말 군대식으로 대응할 거야. 필도가 비웃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누가 이기나. 주민 설명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들었고 조합 측 사람들도 하나둘 도착했죠. 윤석찬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쳤죠. 주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합은. 바로 그때 선주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윤석찬 자문위원님.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선주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윤석찬 자문위원, 이 이체 명세서의 수취인은 누굽니까? 선주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시작했고 화면에는 시장 상인들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떴죠. 윤석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음해다. 허위다.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방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민지가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계좌는 유령법인 한림 파트너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보시면 대표이사가 조합 이사님의 부인 최모 씨로 되어 있네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조합 이사가 벌떡 일어났죠.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당장 중단해. 하지만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인천일보 정지연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모두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주민 여러분께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필도가 뒤에서 민재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민재의 어깨를 움켜잡았죠. 이 배신자 새끼가. 선주가 재빨리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필도 씨, 규정 준수입니다. 불필요한 폭력 금지. 하지만 자위권은 인정되죠. 필도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선주는 군대식 제압술로 그의 손목을 비틀어 땅에 고정시켰습니다. 과도한 폭력 없이 정확하게 무력화시킨 것이죠. 카메라는 그 순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보안요원, 이 사람 데려가세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식 보안요원들이 필도를 인계받았습니다. 선주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요원을 배치해 둔 것이었죠.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조직의 회수일지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매주 수요일 노래방 뒤 골목에서 돈이 이동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둔 돈이 명신개발로 흘러갔죠. 민재는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8월 7일 김모 씨로부터 3천만 원, 8월 14일 박모 씨로부터 5천만 원, 모두 고금리 대출의 원금과 이자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있었죠. 지연이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동의서 위조를 제안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석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서명은 대충 흉내 내면 돼. 도장은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회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일어나 항의하기 시작했죠. 사기꾼들이었어. 우리를 속였어. 돈 돌려줘. 윤석찬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건 모두 조작입니다. 바로 그때 회장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이었죠. 명신개발 윤석찬 씨,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조합 사무실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죠. 윤석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선주를 노려보며 말했죠. 선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선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넌 선을 넘었어, 석찬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지. 그건 군인 정신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도 아니야. 경찰들이 필도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주요 증인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죠. 박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껴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순분이 쓰러졌습니다. 엄마. 선주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화재 때 마신 연기와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병원에 실려간 순부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주야. 순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쉬세요. 아니야, 이것만은 말해야겠어. 내가 참은 그날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정의로 맞선 덕분이야.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민재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누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랬을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누나처럼 살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명신개발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었고 윤석찬은 구속되었죠.
필도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재는 증인으로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었습니다. 시청은 상생형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죠. 등대분식이 있던 자리에는 임시 공동주방이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죠.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김만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세등대분식이 어때요? 진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박할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등대는 꺼져도 다시 켜지는 거니까. 선주는 시청과 협력해 재난태역군 피해상인 회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로 한 것이죠. 센터 개소식 날 선주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결정이고 정의는 모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연이 특집 기사를 마무리하며 썼습니다. 그들은 폭력 대신 증거로, 복수 대신 정의로 맞섰다. 등대분식의 불은 꺼졌지만 그들이 지킨 희망의 불씨는 더 크게 타올랐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손님들이 오갔죠. 어느 날 저녁 박할매가 선주를 불렀습니다. 선주야, 할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박할매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몸은 알아. 그래도 너희들이 이긴 걸 보고 가니 마음이 편하구나.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어느 날 박할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삐삐를 손에 쥔 채였죠. 선주는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만수 회장, 진 사장, 그리고 한때 적이었던 민재까지 모두가 박할매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는 이 시장의 역사였어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IMF도 견디고 재개발 싸움도 이기고 정말 강한 분이셨죠. 선주는 군무를 벗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례를 올렸죠. 30년간 지켜온 군인의 예의였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이어서 지킬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낸 윤석찬이었죠. 선배님, 제가 틀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배반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의 전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큰 개발 계획, 정치권과의 유착,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사기 수법들이었죠. 선주는 편지를 지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더 많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겠네요. 한편 민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했고 낮에는 시장에서 일을 도왔죠. 누나,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민재가 기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민재야, 축하해. 선주가 민재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죠. 순분도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공동주방에서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선주야, 이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자.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봄이 오자 시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상생형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상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선주가 설립한 회복센터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고 선주는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죠. 어느 강연장에서 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이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 제 사명이었죠. 하지만 퇴역 후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을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모여 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퇴역 군인입니다. 중사로 전역했는데 사회 적응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선주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을 버리지 마세요. 규율, 책임감, 동료애. 이것들은 시민사회에서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만 적용하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으로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새로운 간판들이 들어섰고 젊은 상인들도 입점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시장에 와서 어르신들의 온라인 판매를 도왔죠. 언니, 이번 달 매출이 30% 늘었어요.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가 있네요. 선주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지 덕분이야. 젊은 감각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찬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린다는 것이었죠. 선주는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을 참작하여 윤석찬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주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법정을 나오며 선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것이다. 그를 용서하자.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축제가 열렸죠. 함께 만드는 전통시장 축제라는 이름으로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대에서 선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서로를 믿고 정의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돕는 가족입니다. 순분이 무대에 올라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폭력이 아닌 지혜로, 복수가 아닌 정의로 싸웠습니다. 민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이 사람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제 저도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어우러졌죠. 선주는 등대분식이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희망등대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죠. 이곳에 등대분식이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희망은 계속됩니다. 마이너스 박할매를 기리며 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가 지켰어요. 이 시장도 사람들도 그리고 정의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닷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선주는 내면의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배웠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고 참음은 포기가 아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 앞에서
진짜 힘은 방향을 고르는 일이다. 이듬해 봄 선주는 회복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등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재개발 피해 지역을 돕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죠. 오늘은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해운대 뒤편 작은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상인 대표가 힘없이 말했죠. 저희도 인천시장처럼 싸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주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1년 전 그녀가 기록했던 첫 페이지가 보였죠. 첫째, 증거를 모으세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세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민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해자 측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압니다. 먼저 고립시키고 다음엔 협박하고 마지막엔 회유합니다. 이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어요. 지연도 조언을 더했습니다. 언론의 힘을 활용하세요. 하지만 무작정 폭로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산 상인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그들에게 매뉴얼을 전달했죠. 1년간의 싸움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죠. 강선주 중장님, 국회에서 재개발 특별법 공청회를 합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치권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기회였죠. 공청회 당일 선주는 정장을 입고 국회의사당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그녀를 주시했죠. 저는 군에서 30년을 복무했습니다. 적과 싸우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퇴역 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의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 무관심, 그리고 불이익. 이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재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약자를 짓밟는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선주는 인천시장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죠.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법적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참여 보장입니다. 재개발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모두 거절했죠. 전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선주를 순분히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선주는 박할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끔은 너무 큰 짐을 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민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에요. 부산시장이 싸움에서 이겼대요. 언니가 준 매뉴얼대로 했더니 성공했다고요. 선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여름이 되자 전국에서 등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윤석찬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죠. 강 중장님,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주가 황급히 부축했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윤석찬 씨도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책임도 있으니까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노인이 내민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70년대 시장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석찬이 아버지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시장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반한 게 한스럽습니다. 선주는 사진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길을 잃지만 돌아올 수도 있다고. 가을이 오고 시장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김만수 회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재개발을 진행하다니. 진 사장의 노래방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미소 7080이 희망 7080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레트로 감성이 인기래요. 민재는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죠. 누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잘못된 길을 가던 청년들을 구하고 싶어요. 선주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이미 스스로를 구했잖아.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주의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훈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재개발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어주세요. 관계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훈장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선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재개발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죠.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날 선주는 박할매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묘비에는 박할매가 좋아하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는 것이 희망이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섰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선주는 가족들과 함께 새 등대분식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분, 민지, 그리고 민재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민지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죠. 선주가 촛불을 보며 말했습니다. 등대처럼 빛나는 거네. 우리의 희망처럼. 순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주야, 수고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2004년 새해 첫날, 선주는 일출을 보기 위해 인천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민재와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누나, 해가 떠요. 민재가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죠. 등대처럼, 희망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아빠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민지의 말에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해는 매일 뜨니까 희망을 놓지 말라고. 등대분식터로 돌아온 선주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박할매와 아버지 강기호를 위한 것이었죠. 순분도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새해입니다. 저희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순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김만수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중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에서 우리 시장을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선정했대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게 다 강 중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죠. 진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죠. 오후에 선주는 회복센터에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로 강당이 가득 찼죠.
오늘은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과 아군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주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선주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고 정의는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강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선주에게 다가왔죠. 저도 제게 발로 집을 잃었어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주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등대가 될 수 있어요. 저녁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출소한 윤석찬이었죠.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선배님, 석찬아.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관과 부하, 그리고 적이 되었다가 이제는 화해를 모색하는 관계였죠.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야. 할 수 있겠어? 윤석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선주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지만 사람 냄새는 여전했죠. 미소팔 090으로 이름을 바꾼 노래방에서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강 중장님, 한 어르신이 선주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세요. 선주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노래는 희망의 나라로였죠. 저 멀리 동의 바다 외로운 섬. 선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선주는 부끄러워하며 나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200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1년 전 우리는 폐허 위에 서 있었다. 등대 분식은 불타 없어졌고 할머니는 다치셨고 우리는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일기를 쓰다가 선주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갔죠. 나는 군인이었다. 명령과 복종, 승리와 패배의 세계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잡은 손에서 나온다. 순분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주야, 아직 안 잤니? 네, 엄마. 생각할 게 많아서요. 순분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 내가 참 대견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엄마도 대단해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잖아요.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함께 지켜낸 우리의 터전,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할매를 기리며 강선주 중장과 모든 투쟁 동지들에게 감사를. 선주는 현수막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죠. 누나,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 지켰어요. 선주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이제 시작이야. 지킨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숙제지. 봄날의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췄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어우러졌죠. 선주는 새로 지은 등대분식 앞에 섰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 마이너스 등대분식. 그리고 그 옆에는 박할매가 늘 하시던 말씀이 적혀 있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다. 선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에는 떡볶이 냄새,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섞여 있었죠. 여긴 내가 지킨다. 선주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아니, 우리가 함께 지킨다. 막장의 진창을 건너온 사람들. 그들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등대의 불은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죠. 선주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죠. 마치 박할매와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향해.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 잃은 이들을 위한 희망의 불빛으로.